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독서를 해보겠습니다. 호호포노포노, 이거는 좀 어감이 좀 희한하죠. 호호포노포노는 하와이어입니다. 호호포노포노의 뜻은 오류를 정정하다, 뭐 그런 정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호호가 어떤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포노포노가 그 정화하다, 그 완벽하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은 좀 특색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개발서에서 얘기하듯이 의지, 그런 의지 부분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좀 특색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시크릿 DVD에서도 나왔던 조 바이텔님과 이아레 아카라 휴렌 이 공동 저서입니다. 그런데 이 호포노포노라는 하와이 이 수행법의 그, 원료를 그, 수행자, 그 치료자는 이아레 아카라 휴렌 이 박사가 그, 어, 전, 정통적인 그 수행자고 이 조 바이텔은 어떻게 공동 저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신병동이 있었는데 이 정신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나와가지고 다 퇴원을 했어요. 정신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신병동에 환자들이 다 나아버려서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없어서 그 병동을 폐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조 바이텔 이 사람도 어떤 학회에 갔다가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어떤 정신병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치료가 되어서 더 이상 환자가 없게 되자 그 정신병동을 폐쇄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 조 바이텔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궁금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 누가 그랬는지를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아레 아카라 휴렌이라는 이 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자,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호호포노포노의 정의는 이랬다. 호호포노포노는 우리 내부에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무슨 말일까?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계속 둘러봤다. 간단히 말해 호호포노포노는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수정하다 라는 뜻이다. 고대 하와이인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호호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조 바이텔은 이런 모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오류를 수정하고 뭐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성과 뭐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 신성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더 궁금증을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휴림 박사랑 계속 이제 편지로 이메일로 서로 이제 좀 접속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또 이런 자료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심리 치료사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문제 해결 방법과 치유법은 문제의 원인이 치료사가 아니라 환자의 내부에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둔다. 그거는 우리 모두도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환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환자 마음이나 환자의 어떤 행동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환자가 아픈데 그 원인이 이 치료자한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호호포노포노는 그 관점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환자의 병의 그 원인은 치료사인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참 좀 어이없는 생각들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심리 치료사들은 문제가 된 상황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해야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환자가 아닌 치료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이 문제의 원인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심리 치료사들은 이 점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어떤 생각의 대반전이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래서 호호포노포노의 수용법이나 치유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수준의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할 책임 역시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뜻한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신시아의 눈가가 눈물로 촉촉해졌다. 꽉 담은 입술 양쪽 끝이 움푹했다. 내 아들이 걱정되어 신시아가 가벼운 한숨을 토해냈다. 그 애가 다시 마약을 시작했거든요. 그녀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나는 그녀의 문제를 현실로 만든 내 안에 그릇된 생각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와 그들의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사랑으로 대체되면 환자와 환자의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 생각 역시 바뀐다. 심리치료사들은 현대 호호포노포노 치료를 통해 그릇된 생각들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근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호호포노포노의 어떤 근본 정신입니다. 심리치료사와 그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 오류가 수정되고 정화되어서 사랑으로 대체되면 환자와 환자의 가족, 친척, 조상들의 마음속 생각 역시 바뀐다. 정말 보통의 생각으로는 갖기 힘든 그런 개념이죠. 참 하와이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심리치료사가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밟아야 할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체성. 즉, 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는 그 주체성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근원과 연결하는 일이다. 그 근원은 흔히 사랑 혹은 신이라는 말로 불린다. 근원과 접속한 뒤 문제를 일으키는 내부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달라고 사랑에게 호소한다.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이런 호소의 과정은 심리치료사가 참여하고 용서를 비는 과정이다. 나와 내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심리치료사가 참여하고 용서를 빈 데 대한 반응으로 사랑은 그릇된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정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랑이 문제를 일으키고 분노, 두려움, 화, 비난 혹은 혼란을 야기했던 그릇된 감정들을 중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중화된 에너지들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면 미움이 텅 비면서 진정한 자유의 상태로 남겨지고 텅 빈 마음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호호포노포노 그 치유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심리치료사가 문제의 원인이 된 그 부분을 이 신성에게 중화시켜 달라고 호소를 하면은 이 치료사 안의 신성으로부터 그 문제 잘못된 기억들, 오류들이 정화가 되고 그 나쁜 에너지들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그 텅 빈 공의 상태, 그 안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마음에도 그게 이제 환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절망이 있었던 환자의 내면에 사랑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환자의 영혼을 장악했던 어둠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빛으로 대체된다. 호호포노포노 훈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체성과 매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재충전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이 호호포노포노의 전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치유법을 만들어낸 하와이인들의 그 생각 밑바탕에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책임이다. 물질적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다. 지금 존재하는 물질, 우주의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병든 현실을 유발하는 병든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많은 개발서나 양자 물리학에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현실은 내가 창조한다. 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환자가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환자가 내 앞에 있다라면 내 인생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된 기억이 있길래 지금 나는 이 문제를 가진 환자를 보고 있는가? 왜 내 앞에 이 환자가 있는 걸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환자의 문제 역시 창조주인 현실을 창조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호포노포노는 아주 정말 대단한 게 이런 문제들을 기회로 보는 거죠. 시련이 아닌.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지했을 때 이 문제를 충분히 정화를 시키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그 텅 빈 상태에 다시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보는 거죠. 이런 거를 봐도 호호포노포노는 아주 대단한 어떤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치료법이나 수행법이 과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시각이 완전히 다른 수행법이나 치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조 바이텔이 이 카렌 휴린 박사한테 자기의 문제를 이제 의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휴린 박사하고 이제 접촉을 시작할 때 이 조 바이텔은 뭐 성공을 이 조 바이텔 이분도 굉장히 인생 역정이 파란만장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노숙자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아주 아무것도 가진 빈털터리에서 뭐 엄청난 부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부자도 됐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도 승승장구됐고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다 생각해 보니까 의뢰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겨우 이제 몸무게를 많이 줄였었는데 그리고 줄였는데 이제 목표하던 그 몸무게에서 한 6kg 정도를 이제 더 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린 박사에게 몸무게를 더 빼고 싶다 그렇게 의뢰를 했더니 이 휴린 박사가 이 조 바이텔에게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조 답장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더군요.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씀해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을 찾아가세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의 몸을 하인이 아닌 인생의 파트너로 바라보세요. 아이에게 하듯 당신의 몸에게 말을 거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은 목이 마른 걸지도 모르니까요. 블루 솔라 워터를 마시면 무의식 속에서 되풀이 되며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몸이 순응하고 자신을 신에게 맡기도록 만들죠. 우선 파란 유리병을 하나 구하세요. 거기에 수돗물을 채운 다음 입구를 코르크 막이나 셀로판지로 봉하십시오. 그것을 햇빛이나 백열등 밑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가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요리나 빨래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뭐든 가능하죠. 커피나 핫초코를 만들어 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에서 우아한 소박함이 느껴지네요. 독보적인 재능이죠.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동료 여행자로서 다시 조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평화 이아래 아카라 이렇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의뢰를 했는데 뭐 먹는 거를 줄이시고 운동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 처방법 아닙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줄여라 뭐 운동을 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이 뛰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냥 내 몸에 고마워, 사랑해, 용서해 라는 단어만 그런 말만 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 호포노포노는 도대체 무엇인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일반적인 생각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 솔라 워터를 마시라고 하죠. 블루 솔라 워터는 그 파란 유리병에 수돗물을 채운 다음에 그 뭐 햇빛이나 백열 등에 최소 1시간 정도 놓아둔 물을 블루 솔라 워터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이 블루 솔라 워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슨 마녀들의 수프처럼 좀 뜬금없는 음,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혹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그 박사의 물 실험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신기한 실험이죠. 물병에다가 사랑해라고 쓰는 그 문구를 써가지고 물병에다 붙이고, 또 어떤 물병에는 이 바보야라고 물병에다가 써서 붙였고, 또 어떤 물병에는 뭐 감사합니다를 쓰고, 그렇게 여러 물병에 그냥 물병에다가 그런 문구들을 써가지고 붙이기만 했습니다. 붙이기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이제 결정을 보기 위해서 얼렸습니다. 얼리고 나서 이제 그 각 물의 결정을 살펴봤더니 아주 정말 섬뜩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바보야라고 했던 물의 결정을 볼 때는 물이 결정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아주 좀 보기 흉측한 어떤 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써져 있는 그 물병의 결정은 그 우리가 그 눈의 결정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예쁜 눈의 결정 같이 그런 그 아름다운 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뭐, 증오해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무슨, 어, 뭐, 결정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쁜 말들이나 그런 말들은 정말 보기에도 흉측한 무슨 토사물 같기도 하고, 무슨, 그 기름 오염 덩어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물 실험에서 그런 일이 있죠? 참,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이 그렇게 글을 읽을 거라고, 그 글을 느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발상의 그 전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물한테 그런 실험을 할 생각을 했는지. 근데 역시나 또 그 실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진짜 기막힌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 이 그 박사가 물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유튜브나 그런데 그 에모토 마사루의 물 실험이라는 그런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나옵니다. 대단하죠? 물조차도 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음, 우리 몸이 70% 이상 물로 수분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뭐 많게는 뭐 90%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의 물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달리 이, 이 호호포노포노 이 부분이 저는 이 에모토 마사루의 물 실험과 연결을 했을 때 그냥 딱 이해가 됐더라고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 이게 다이어트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조 바이텔은 어떻게 다이어트에 대한 이 치료법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편지를 보냈겠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휴리 박사가 또 이제 조 바이텔에게 편지를 합니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그건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네트에서 예전에 비통한 사연이 라고 표현했던 19절과도 일맥상통하지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나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내 달라고 신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최초의 제로 상태, 즉 공의 상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신성이 나를 창조할 당시에 바로 그 상태에 신성한 자아가 됩니다. 내 무의식은 제로 상태에 있을 때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초월해 무한해집니다. 그런데 기억이 지시를 내릴 때는 시간과 장소, 굵직거리들, 불확실성, 혼돈, 생각, 대처, 관리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억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신성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명료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이 이 호오포노포노에서 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기억은 오염된 잘못된 오류 에너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기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연기 없이는 영감도 없으며 영감이 없으면 목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언제나 내 무의식 속에 인식, 생각, 반응으로 되풀이되는 기억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로 상태에서는 신성이 내 무의식과 의식세계를 영감으로 가득 채워 내 영혼은 신성이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성과 함께하면 내 무의식 속에서 기억들이 변화되고 이것은 다시 모든 이들의 무의식 속 기억들도 변화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휴렌 박사는 항상 생활이 자기의 이 내면을 정화하고 신성에게 자신의 잘못된 기억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고 나를 제로 상태에 만들어서 사랑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사람들한테 이 사랑이 다시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광물과 동물, 식물 등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형태의 존재들이 변화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나의 평화, 이하레 하카라. 이 편지를 읽고도 조 바이텔은 여전히 정말 이해하기 힘들겠죠. 생각의 반전이 너무나 일어나는 그 수행법이라 그래서 또 이제 이메일을 또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휴렌 박사가 또 편지를 썼네요. 그런데 이런 편지들이 휴렌 박사 뒤에 호오포노포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들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휴렌 박사 편지 안에서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타인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기억을 축적하고 그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기억들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호호포노포노는 그 문제들이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다시 그 개념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들 모두는 이미 만들어진 예전의 비통한 사연, 즉 기억에 젖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 기억들은 사람들이나 장소,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문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호호포노포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아를 재충전해서 신성에서 비롯한 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의 리듬을 재구축했을 때 제로의 문이 열리고 영혼은 영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델은 이제 편지로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휴림 박사 만나기 전에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네요. 통화하면서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그것은 거주지로도 일터로도 방문할 곳으로도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 휴렘 박사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단지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수갑을 찾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허용이 되었지요. 독한 약을 먹었던 사람들도 복용하는 약이 줄어들었고요. 통제 없이 절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근과 이직이 사라졌죠. 마지막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필요한 인원보다 직원들이 남아돌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내가 그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화한 것 뿐입니다. 그의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휴림 박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내가 온 세상의 창조자란 것이다.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인생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것들은 모두 내 인생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나 대통령, 경제 상황 등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일들 역시 그에 대한 치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내 안에 투영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에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휴련 박사로부터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수용하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힘들었다. 책임지는 일보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다.
그에게 치유, 즉 호호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내 인생을 치유해야 하듯,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면 그가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부터 치유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휴렌 박사에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물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그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뜻이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냥 미안합니다와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또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 자신을 개선하면 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신성에게 기대어 그것을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언제나 통하였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나아가는 이 치유법이 바로 호호포노포노다. 이제 첫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휴렌 박사와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이제 휴렌 박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셉, 컴퓨터에서 뭔가를 삭제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죠? 모르겠는데요. 내 대답에 모두를 웃음보를 터뜨렸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지우면 그것이 어디로 가죠? 그가 청정을 향해 다시 한번 물었다. 휴지통이요. 누가 소리를 쳤다.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컴퓨터 안에 남아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들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강의는 흥미진진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왜 기억들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단 말인가?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쉼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지요.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으실 겁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정화입니다. 휴렌 박사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성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인지를 설명했다. 기억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는 한계 또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신성만 존재할 뿐 신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어쩌다가 무한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기억이라 불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삶을 보낸다.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종종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내 안에서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공유된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로 하여금 이상행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정화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화 방법을 전해주었다. 그중 휴렌 박사가 가장 많이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나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간단하다. 4가지 말을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 때 머릿속에 노래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화는 이루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휴린 박사는 강희죽에 다시 한번 나를 지목하고 물었다. 조셉,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감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그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그가 다시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스스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신이 그를 도우려고 준 시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나는 말없이 그의 질문을 곱씹어 보았다. 어떤 사건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역시 모릅니다. 휴린 박사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모조리 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이고 어떤 것이 영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정화를 함으로써 무한대 제로 상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하는데 그 시야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다고 휴렌 박사는 말했다. 처음에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히 클렉스턴의 비틀린 마음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 책에 소개된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뇌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 아주 재밌는 실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뭘 하겠다 하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에 의해서 그런 의지가 나오는데요. 시작이 의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에서 내일 시험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네 라든가 아니면 오늘은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겠네. 그것들이 나의 의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과식 같은 것도 맛있으니까 계속 내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에서 막 나를 조종하는 거죠.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주인으로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의식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런 실험이 나옵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실시한 실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전도 기계를 설치하고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두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로써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며 의식적인 인지 단계는 그 다음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클렉스턴은 움직이려는 의지는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 5분의 1초 먼저 일어나지만 두뇌상 파동은 그 의지보다 3분의 1초 앞서 미리 뭔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답니다. 똑같은 실험이죠. 이미 내 의지보다 먼저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벤자민 리벳의 말을 소개하겠다. 윌리엄 어비는 그의 저서 욕망에 관하여에서 이런 실험들은 우리의 선택이 의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실험들은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벤자민 리빈 역시 그의 책 마음의 시간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이 그거를 뭐 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생각이 하고 이렇게 딱 누를 수가 없다 합니다. 무의식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의식의 힘을 발휘하는 건 그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나 의식이 그 통제를 할 수 있을 뿐, 그 무의식에는 대항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조종당한다고 말을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충동 역시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집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 책은 흥미로워 보이는군, 이걸 사야겠어라는 의식적인 마음이 따라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갑을 열라고 쿡쿡 찌르는 그 최초의 신호는 결코 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클렉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의지는 의식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계획이 탄생하지도 않는다. 의지는 예감이며 의식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 깜빡거리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분명한 의지란 기껏해야 분명한 예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골치가 아팠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는 내 책 돈을 유혹하라에서 의지의 힘을 강조했었고 영화 시크릿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내 선택권 밖에 있다는 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미 두뇌에서 일어난 충동이 가시화된 것에 불과하다니. 그렇다면 무엇이 혹은 누가 내 두뇌에 그 의지를 보냈을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내 질문에 휴렌 박사는 웃으며 이렇게 되물었다. 글쎄요, 답이 뭘까요? 의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살을 빼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40여 킬로그램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살을 뺀 걸까? 아니면 내 머릿속의 신호에 반응해서 살을 뺀 걸까? 그것은 영감이었나? 기억이었나? 나는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여기서 잠시만 끊고 갈게요.